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아들과는 급이 안 맞는다며 파혼을 요구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몇 년 뒤 훨씬 더 높은 급이 되어 복수한 30대 여성 약사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급이라는 걸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악랄하게 사람을 모욕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차곡차곡 준비해서 결국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손에 쥐었어요. 그 결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시 마주친 그 자리에서 그놈의 급이라는 걸로 되려 그분을 박살내드렸죠.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어떻게 그 콧대 높던 예비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 아주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분이 말한 급이라는 건 결국 저희 집안 환경을 보고 판단하신 거였을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은 정말 가난하긴 했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셨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만 평생 일하셨어요. 비 오는 날엔 하루벌이가 끊기고, 감기 한번 걸리시면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할 정도로 저희 집은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 불행하단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가진 건 없었지만 절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거든요. 우리 딸 오늘은 엄청 춥다. 아빠가 꼭 껴안아서 데리고 가줄까? 바람에 날아가면 어째? 아유, 그렇게 가면 애 학교에서 놀림받아. 엄마가 감자 쪄놨어. 이거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 엄마, 이 감자가 더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 괜찮아. 두 분이나 신경 쓰세요. 학교 가면 따뜻해. 가는 길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뭔 호들갑이야? 다녀올게요. 누군가는 없는 집 딸이라고 하겠지만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먹으며 전 늘 마음만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그리고요, 저 나름 수제 소리 좀 들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반에서는 항상 1등을 했고요. 전교에서도 항상 3등 안에는 기본으로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늘 저에게 꼭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고 문제집도 겨우 살 정도였는데 그걸 몇 번씩 풀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 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별별 지원을 받아서 공부만 하면 된다는데요. 전 가끔씩 생계 걱정도 해야 해서 서울 애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스카이가 아니었고요. 자취할 여력도 되지 않아서 집에서 다녀야 했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를 가려고 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고 해도 못 갔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대학에 붙어서 학교 입시율 높이는 게 낫죠. 저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저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지방 국립대 약대에 입학했고 정말 악착같이 버텨서 무사히 졸업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길 원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큰 병원 옆 약국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사 일이라는 게 정말 교과서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첫 달부터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처방전을 보고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수는 또 끊이지 않았고 초반엔 조제 하나 하는 것도 맨날 검토받아야 했죠. 제가 일하던 약국 사장님은 저보다 무려 40살은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처음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뭐 하나 물어보면 직접 찾아보라며 쌀쌀 맞아서 정말 호랑이가 따로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저를 믿고 일을 맡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처방 조제는 물론이고 거래처 응대, 재고 정리, 수익 분배 정산까지 약국 운영 전반을 거의 다 제가 도맡게 됐죠. 그렇게 10년을 그 약국에서 일했어요.
매해 수많은 약사들이 거쳐갔지만 제가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유, 제인 씨 없으면 우리 약국 문 닫아야 해. 우리 오랫동안 끝까지 같이 하자. 걱정 마세요. 제가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쭉 일할 테니까 되려 저 자르시면 안 돼요. 대표 약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에 정말 보람차게 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국은 그야말로 제 손바닥처럼 익숙한 공간이 됐고 동네 환자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각 병원 원장님들 성격, 진료 스타일, 심지어 어떤 처방이 나올지도 이제는 척하면 알 정도가 됐어요. 누가 봐도 저는 그 공간의 중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사였고 그만큼 애착도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는데 대표 약사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아이, 제인 씨, 내가 나이도 너무 많아지고 몸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어. 슬슬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 중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약국에서 제일 오래 일했고 약국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제인 씨잖아. 아니, 혹시 자금 있으면 이 약국 인수하는 게 어떤가 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권리금도 안 받을게. 정말요? 파실 생각이세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인데요. 문제는 자금이죠. 집 가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결국 그 약국을 인수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약국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시던 약사님이 안 나오셔도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약국이라 그런지 다행히 동네 분들 반응은 꽤 좋았어요. 서서히 단골도 붙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죠. 그쯤에 대학 동기가 연락을 해왔어요. 같은 약대 출신 친구인데 서울로 올라가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하다가 결혼한 친구인데요. 아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결혼식하고 어떻게 한 번도 못 봤다. 나 개업했다는 소식 듣고 전화한 거야? 그것도 그건데, 너 소개팅 안 할래? 의선대 서울대 출신이고 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서 전공이 따느라 결혼이 늦어져서 지금 38살이야. 집은 강남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에 주유소 하시고 어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 성격도 참 괜찮아. 친구가 소개해줘서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랑 잘 맞더라고요. 대화 템포도 유머 코드도 찰떡이라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문제는 서울과 지방, 장거리 연애였죠. 퇴근하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오가다 보면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것도 싹 풀릴 만큼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극진히 대접받고 갔고요. 이번엔 제 차례가 되었죠. 처음엔 좀 떨렸어요. 특히 그 집은 집안도 좋고 나이 차이도 있었고 제가 너무 소박하게만 자란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예상대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처음엔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말도 조곤조곤 하시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제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했더니 지방 국립대라 그런지 눈빛이 살짝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이어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뒤로는 정말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분위기는 싸해지고 어색해져서 몇 분 뒤 남자친구네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직 좀 생각이 많으시다고 결혼은 조금만 미루지. 그래도 괜찮아? 왜? 무슨 문제 있어? 아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못할 말이 어딨어. 나도 알 건 알고 싶어. 엄마가 집안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셔. 그게 마음에 걸린대.
근데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 설득까지 시켜야 하는 문제인 거야? 자기네 집 뭐 대단한 재벌이라도 돼? 좀 기분이 나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어머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조차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말로는 고등학생 때부터 문과 성향이었대요. 외국어도 잘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원래는 언어나 관광 관련 전공을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무조건 이과로, 무조건 의대로 가라고 해서 재수도 했는데요. 수능 점수가 매번 부족해서 결국 사수까지 한 거고요. 가까스로 의대를 간 거래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공의가 되는 것도, 전공 과목을 고르는 것도, 그리고 지금 다니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공부해서 교수로 남으라는 것도 다 어머니 뜻이래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그냥 엄마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를 지킬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뜻에 따르겠죠. 지금은 저를 좋아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질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갈팡질팡하니까 결국엔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급이 맞아야 결혼을 시키지. 우리 애는 인생 잘 풀릴 애야. 너 만나서 괜히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 약사라길래 처음엔 괜찮다 싶었는데 결국 약사도 의사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집에서도 빌붙고 일도 빌붙고 우리가 무슨 호구야? 네가 염치가 있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지.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가? 뭐라고요? 빌부터요? 호구요? 네, 파혼할게요 그럼. 그런데요, 제가 어머님 말에 동의해서 파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제가 맘고생할까 봐.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하는 집안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파혼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과 부모님 위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고요.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관계는 딱 한 통의 전화로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 순간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급이 안 맞는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 그건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놈의 급을 논하는 세상에서 진짜 의미 있는 부를 갖기 위해 저는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월세 계약 마무리하러 자주 가던 동네 부동산을 찾았어요. 익숙한 곳이라 문 열며 반갑게 인사부터 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월세 계약하러 왔어요. 서류 다 준비해 왔는데요. 아유, 어서 와요. 계약서 다 출력해 놨어요.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여기 이쪽 앉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으려는 찰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고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 몇 년 전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며 파혼을 선언했던 그 전 남친의 어머니요. 여전히 표독스러운 표정이었고요.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인상을 찌푸리고 한껏 비꼬더라고요. 어머, 이게 너 맞지? 아이고, 진짜 세상 좁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반갑긴 하네. 여기는 왜 왔니? 뭐 월세방 구하러 왔어? 어머,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월세방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월세 계약하러 왔어요. 사장님이랑 미리 얘기 다 됐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마주친 거라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사장님께 계속 저를 무시하는 언행이 이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붙은 애잖아요. 언간생신. 아니 누굴 넘봐. 내가 딱 잘랐지. 시골에서 약국 하나 겨우 하는 애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전공이 있던 우리 아들이랑 아이고 가당찮죠. 사장님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모르셨어요? 저분이 그쪽 아드님 병원 건물주인데요. 아이고 그런 결혼이면 시키지 그랬어요. 지금 아드님 나이 40 넘으셨죠? 그때 결혼했으면 손주도 하나 낳았겠네.
순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쟤랑은 파혼했다고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사장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이전보다 더 크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로 100점짜리인데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런 며느리도 못 드리는데 말이에요. 여기 사장님 며느리로 점 찍은 사람 많아요. 성격 좋지 돈 많지 직업 좋지 얼굴 예쁘지. 얼마나 좋아요.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네. 너무 아까운 인연을 놓치셨네. 그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은 동그래지고 입술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딱 한 방 먹여줬습니다. 뭔가 버퍼링이 있는 듯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한마디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현이 저 건물 주인인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제 아들이 그걸 알고 들어갔다고요? 다 알고 하던데요. 사모님만 모르셨나 보네. 하긴 내가 자식이라도 알만 해겠네. 뭔 또 해방을 놓으려고. 너 내 아들하고 헤어졌잖아.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났니? 그리고 그런 짓을 했어? 저도 한껏 비웃으면서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못할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그쪽 아드님이 저를 다시 붙잡았거든요. 안 그러면 죽겠다고 얼마나 난동을 피우는지. 그래서 그냥 계속 사귀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큰 성인인데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엄청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파혼 이후 저는 제대로 각성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걸로 내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단기 수익은 주식, 장기 수익은 부동산으로요. 일하면서 밤마다 재무제표 뜯어보고 주말마다 개발 예정지 부동산 돌아다니며 발품 팔고 전세 끼고 매매하고 도로 생긴다는 정보엔 촉을 곤두세우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살던 인생의 판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내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가 완전히 망가진 얼굴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눈 밑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요. 한마디로 폐인이었어요.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더는 나한테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너 없이 안 되겠어. 우리 그냥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하고 끝낸 사이야. 그런데 다시 만나자는 건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 결혼 생각 없어. 너도 당장 결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다시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할 생각 생기면 그때 하고, 아니면 그때 가서 헤어지자.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고 싶었던 거 맞았어요. 잘 지내는지 궁금했고 어디 아프진 않은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잊은 줄 알았던 마음이 그날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심장이 막 쿵쿵거리는데 입은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는데 정말 많이 그리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기보다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꾸려갔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일이 은근히 잘 풀렸어요.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했잖아요. 퇴근 후 매일 차트 보고 공시 분석하고 새벽까지 재무제표 붙잡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돈이 조금씩 불어났고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 잘못하면 망조 든다는데 엄마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적당히 있는 돈으로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엄마, 나 이제 적당히 살고 싶지가 않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돈이 기준이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잖아? 그런 것 하나에도 나를 얕잡아 보는 걸 견딜 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요. 손해도 보지 않았고 재산만 불릴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에 눈을 돌렸어요. 첫 투자는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옆에 큰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땅값이 오르더니 집값도 쑥 올라갔죠. 그걸 팔고 점프했고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먼저 들어가야 돈이 된다고요. 그 후로는 택지지구 발표 지역, 도로 예정지, 역세권 예정지 같은 데만 집중적으로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갈아타고 또 갈아타면서 결국 서울 아파트도 한 채 갖게 됐고요. 그러다 정말 운 좋게도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곳 근처에서 경매로 나온 땅을 보게 됐어요. 땅 주인이 빚을 감당 못해서 나온 물건이었는데 저는 그 땅을 매입했고 거기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 사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그때 부동산 사장님과 인연이 생겨서 저희 건물은 다 그 부동산 사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아이, 정말 대단하세요. 보니까 나이도 어리신데 부모 도움 없이 오로지 본인 힘으로 이렇게 건물까지 세우시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건물에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장님 잘 부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갭 투자를 했을 때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막혀서 발 동동 구른 적도 있었고 도로가 곧 생긴다던 지역은 예산 지원으로 2년을 묶여 있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한 번은 택지 개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확장 덕분에 교통 호재가 올 거다 싶은 동네에 투자했다가 정말 몇 달을 마음 졸이며 지켜본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자산과 성취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제 삶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둘씩 자산을 쌓아가던 동안에도 남자친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꾸준히 고향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부동산 관련 일정이 생기면 틈틈이 서울에 올라와 볼일을 보는 식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장거리 연애였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데엔 남자친구의 영향도 컸어요. 그 사람 주변엔 투자에 능한 지인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분들과도 인연이 닿게 됐죠. 그분들의 조언과 경험 덕분에 저도 점점 투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돌이켜보면 혼자였다면 이 속도로 성장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은데 자기도 투자 좀 해보지 그래. 자기가 해도 엄청 잘 벌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어차피 다른데 눈 돌릴 수 없잖아. 엄마가 뭐든 간섭하니까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좋아. 자기라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짠하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게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엄마의 오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평생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스쳤죠.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인생을 함께 나눌 배우자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전제로 두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향하는 이 순간에만 충실하기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부모님의 눈치만 보며 살던 남자친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건물을 올렸을 즈음 그 사람도 자신의 병원을 열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남자친구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서울대 출신에 전공의까지 땄으니 대학병원 교수로 승승장구하길 바랐어요. 대학병원의 교수 타이틀 정말 멋지잖아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의 뜻을 이길 수 없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건물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서 뭔가 크게 깨달았는지 40이 한참을 넘어서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 혹시 자기 건물에 병원 차려도 돼? 이제는 대학병원 그만두고 내 병원 열어서 주어진 시간에만 진료하고 휴일에는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자기가 내 건물에 들어온다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근데 부모님이랑은 다 얘기가 된 거야? 아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처리할 테니까. 아무튼 내 자리는 꼭 빼놔야 해.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늘 어머님의 뜻에 맞춰 살아오던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완만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고, 대학병원의 타이트한 시스템보다 삶의 균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과는 꽤 크게 다퉜고 몇 주 동안 말도 안 섰고 얼굴도 안 봤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렇게 해서 제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남자친구한테 세를 줬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개인 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동산에서 남자친구 어머님께 전했을 때 처음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금세 핏대가 서고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어요. 오늘도 그 건물 다른 상점에 월세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러 오신 거예요. 뭐를 알거나 그러세요. 그 집 아드님도 여기 건물주 아니었으면 병원견 턱도 없이 못했어요. 네,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두나 봐라. 아니,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저 기집애랑 또 엮여? 내가 진짜 이번엔 이 새끼를 가만 안 둬아줘. 그렇게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나시더니 두 팔 걷어붙이고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날 병원은 평소처럼 북적였어요. 이미 그 지역에서 진료 잘 보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애들이며 어른이며 대기 환자로 줄이 쭉 늘어서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정말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병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올라오셨고 심지어 진료 중인데 진료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그 안에 있던 환자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나를 속이고 또 그 애랑 만난다고? 내가 싫다고 했잖아 뭐. 어디서 저런 더러운 년한테 또 꼬여서 부모르기만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교수 되라고 네 인생 다 깔아줬더니 이딴 병원을 열고? 그것도 그년이랑 짝짝 쿵 맞춰서 열었다고. 네가 사람이야?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어요. 지금 진료 중이에요.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 진료실 밖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말에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어 어머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발광하셨죠. 놔, 내가 이 병원 아주 무너뜨릴 거야. 저 개집애랑 다시 엮이는 날에는 내가 땅을 치고 죽어버릴 거니까. 진료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결국 참지 않았어요. 환자를 빠르게 정리하고 어머니 앞에 단단히 서서 말했죠. 파오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저 사람 하나면 돼. 엄마도 알잖아. 나 저 사람 없었으면 이 병원은커녕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는 엄마 말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꼭두가시처럼 사는 거 그만두고 싶다고. 야, 이 새끼가 어디서 엄마한테 말대꾸야? 미쳤어?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개집한테 눈이 돌아갔어. 그리고는 주변 집기들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진료실 책상 위에 있는 파일 박스를 엎고 의자며 화분이며 눈에 보이는 것마다 들고 내팽개쳤죠. 병원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고
대기실 환자들도 하나둘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시끄러운 고성과 함께 물건이 바닥에 나뒹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진료실 안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걸 지켜보던 환자들은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대기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영상을 찍는 소리가 들렸고요. 특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리기도 했고요. 놀란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소리까지 진료실 소란과 뒤엉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보호자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들어오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가능 상태였죠. 경찰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밖으로 안내했고 진료 중이던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진료 가운을 벗고 경찰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병원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대기실 환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가면서 수군대더라고요. 아우, 여기 다시 와도 되나 모르겠네. 진료 잘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무서워서 다시 오겠나. 아니, 의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러는 거야? 무슨 관계래요? 무슨 일이래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들리는 단어 몇 개로 상상을 덧붙이기 시작했고요. 그 말들이 하나둘 엉켜서 이상한 소문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몇몇 환자들은 영상을 찍었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집에 돌아와 지역 커뮤니티랑 SNS를 검색해 봤는데요. 다행히 그날 상황을 찍은 영상은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았지만 대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건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이고 해서요. 경찰서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고 남자친구가 병원 원장이며 문제의 당사자가 침모라는 걸 확인하자 형식적인 조사만 마친 뒤 돌려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그리곤 집에서 나왔고요.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병원에서 벌인 일은 단순히 진상을 부리고 아들을 불쾌하게 만든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지역 커뮤니티에 황당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왔고요. 건물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 병원 원장 알지? 아유, 결혼한 유부남인데 웬 여자랑 바람 피워서 상간녀가 임신했고 장모가 들이닥쳐서 병원에서 머리채 잡고 난리 났대. 어머머, 그래서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그런 거였구나. 의사들 더러운 사람 많잖아. 그 의사도 그런가 보네. 사생활 더러운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어. 가지 말아야겠다.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병원의 원장이 유부남도 아니고 저도 임신한 적 없는데 이렇게까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다니요. 그렇게 병원 이미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쳤어요. 원래는 아침 9시 문 열기 전부터 1층 로비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던 병원이었는데 그 일 이후부터는 문을 열고도 한참을 멀뚱히 있어야 겨우 한두 명 들어오는 지경이라고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셨어요. 입원실이 있는 4층, 5층은 말할 것도 없이 텅텅 비었다고요. 남자친구가 힘든 건 당연했지만 제가 멀리 있어서 곁에서 지켜줄 수 없는 게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잘 나가던 병원이라도 이미지 한번 무너지니 이렇게 위태로울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시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소문 그냥 들 거야? 병원 이미지 무너진 건 어떻게든 복구해야 하지 않아? 놔둘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 본인이 직접 봐야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야. 오히려 이제야 내가 마음대로 살 명분이 생긴 거야. 그 말이 씁쓸했어요. 어머니의 폭주가 오히려 그에겐 해방 선언의 핑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멈추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나타나서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감시하듯 한 자리 꿰차고 앉아있대요. 제가 병원에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려고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에게도 틱틱거리면서 윽박 지르고요. 커피를 타와라, 여기 치워라 하면서 하대했대요. 누가 그런 병원에 진료 보러 가겠어요? 아무리 잘하는 병원이라도 가기 싫죠. 병원이 다시 살아나기는커녕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건 병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멘탈과 마음도 함께였고요. 한 달이 지나자 병원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초기엔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던 직원들도 지쳐갔고 환자 수는 반토막이 나더니 입원실 예약은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병원 안팎으로 퍼진 악성 루머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환자도 많아졌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월급은 나올까? 이 병원 계속 다녀도 되는 거냐? 지금 옮기면 재취업은 될까 하면서 걱정이 된다며 간호사들과 내통하는 저에게 과감 없이 다 말했습니다. 수익은 급감했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니 결국 남자친구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 어머님 이제 못 오시게 하려는 거야? 큰 싸움 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조치야. 지금은 자세히 말해줄 순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남자친구는 말을 아꼈지만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고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놀랍게도 그 소란스럽던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전해줬어요. 남자친구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뭘 어떻게 했길래 간호사들이 이제 어머님이 안 오신다는데? 자기도 이제 집에 들어갔어? 뭔데? 뭔 기똥찬 묘책인데. 뭔데 말해봐봐. 곧 다 해결될 거야. 잘하면 우리 둘이 같이 살 수도 있어. 이제부터 내 인생 똑바로 살 거니까 지켜봐줘. 나 잘할 테니까 그때 프로포즈 할게. 뭔가 남자친구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남자친구 어머님이 지방에 있는 제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모습은 예전처럼 꼿꼿하고 거만하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기세가 한껏 꺾인 듯 눈가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내가 염치가 좀 없는 줄은 안다만 너라도 좀 우리 아들을 말려줘라. 너도 우리 애랑 떨어져 살 텐데 미국 가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왜 미국까지 가겠다는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는 우리 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너라도 좀 말려줘라. 그 순간 딱 감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말한 특단의 조치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미국 간다는 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그 사람 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분명 의도된 시나리오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주기로 했어요. 미국 가는 거요?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이 깊잖아요. 어머님께서 믿고 따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어머님 말씀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말려. 공부해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뭔 미국까지 가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병원도 이제 막 만들었는데 그걸 다 접고 간다잖아. 여기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이는 이제야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떨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시더라고요. 미국은 총도 사람들이 들고 다닌다며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니? 갑자기 계획사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음 한구석 짠한 감정이 뭐 없진 않았지만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자식은 품 안의 자식으로만 키우면 안 된대요. 이제 그 사람도 마흔이 훌쩍 넘었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자식 독립시키시고 어머님 인생 사셔야죠. 자식이 전부였던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어쩐지 지난 세월의 미련 같았고 뒤늦은 후회처럼 들리기도 했죠. 내 인생은 애 키우는 게 다였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 나는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니? 그동안 우리 애한테 좋은 여자들도 많이 소개해줬는데 다 싫다 하고 결국 너만 좋다고 고집해서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 시켰잖아. 이제라도 너가 결혼해서 데리고 살래? 그러면 차라리 너랑 결혼하고 미국 안 갔으면 좋겠어. 아이쿠, 그렇게 결사반대하실 땐 언제고요? 그땐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요? 그래, 인정할게. 미안해, 미안다. 내가 너무 했었지. 그땐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이제는 우리가 좀 딸리네. 너는 건물도 있고 재산도 많고 이제는 우리보다 급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딸리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말을 꾹꾹 눌러 말했어요. 그 급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놈의 급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저 그 말 듣기 싫어서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다. 화내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애 좀 붙잡아줘.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제야 이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콧대 높던 그분이 정말 납작 엎드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를 말린다면 어머님은 그 대가로 저한테 뭘 해주실 생각이신지 물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저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든 둘이 함께 살든 싸우든 말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다 저희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냥 시켰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 본인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전에 제가 말렸을 때도 그 사람은 워낙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절대 안 들으려고 했다고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번엔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자기 뜻 거역하고도 저랑 다시 만날 정도면 제 말은 들을 거라고요. 꼭 좀 잘 설득해달라고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부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서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다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진료를 마치자마자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눴는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모든 상황이 다 그 사람 계획이었대요. 다 예상했어. 엄마가 그렇게 반응할 거란 것도 자기를 찾아갈 거란 것도 무슨 말을 할지도 대충 그려졌어. 그럼 나는 자기 말 듣고 미국 안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결혼 얘기 꺼내려고 했던 거야. 그 타이밍에 제대로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더니 언제 준비를 했는지 반지를 꺼내 제 손에 조심스럽게 껴주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이제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해졌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자기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거야? 그래도 돼? 다 끝난 거지. 정말 꿈 같다. 진짜 그런 날이 올 줄이야. 진짜 감동이야. 제 손에 끼워준 반지를 바라보니 반짝이는 빛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듯했어요. 남자친구의 눈동자도 그 반지처럼 반짝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우리 앞날도 저 빛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전했고요. 제 말을 듣고 미국을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저희 결혼까지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미국 안 간대. 자네 말 듣고 안 가기로 했대. 내가 이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이고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꼴이 말이 아니지만 혹시 용서해준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내 진심이야. 그 전화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끝이 아닌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님과 있었던 예전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분하고 복잡한 마음이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이 중간에서 현명하게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예전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가치관도 분명해졌고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도 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도 어머니랑 함께 살 일은 절대 없을 거고 혹시라도 어머님이 또다시 예전처럼 굴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로 저랑 둘이 짐 싸서 미국으로 떠나버릴 거래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문제는 남자친구도 저도 남자친구의 현명함 덕분에 잘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산이 남아있잖아요. 바로 추락해버린 병원의 이미지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도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 지역 맘카페 운영자를 찾아가 병원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운영자분이 정중하고 사실에 기반한 공지글을 커뮤니티에 올려주셨어요. 그 글이 올라간 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유부남이 바람난 게 아니라 욕심 많은 병원장의 어머니가 아들 결혼 문제로 분에 못 이겨서 윽박지르고 소동을 피웠다고요. 그 글이 올라가자 커뮤니티에선 예비 시어머님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요. 그 후로는 예비 시어머님도 병원 근처엔 얼씬도 못 하셨어요.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대기실엔 환자들로 북적였고 입소문 덕에 병원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도 저희 관계도 단단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그렇게 결혼했어요. 이제야 부모의 품에 떠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운 남편과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남편의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더 직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신혼인데 따로 떨어져 지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장거리였잖아요. 보고 싶어도 맘대로 볼 수 없고 기쁜 일 있어도 서로 옆에 없어서 전화로만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붙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약국 정리할까 봐. 우리 신혼인데 떨어져 있기는 싫어. 꿈 같은 신혼이라고 하잖아. 그래? 나는 자기한테 그 약국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이러라고 하기도 저러라고 하기도 그러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약국을 인수했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오랫도록 저희 약국에서 함께 일했던 약사님이 계셨거든요.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인데
제가 자리를 옮기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었어요. 고향 분이시기도 하고 약국 사정도 속속들이 잘 아는 분이라 이 약국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했던 것처럼 이번엔 그분께 약국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살며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약국을 개업했어요. 사람이란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 그게 꼭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베풀미라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대표 약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기회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분의 배려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은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서야 더 깊이 실감했달까요. 은혜로운 감정이 한참 늦게 뒷북을 쳤어요. 그리고요, 신혼 6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계획했던 건 아니고 정말 감사하게도 순리대로 찾아와 준 생명이었죠. 그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알렸는데요. 아주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전화로 한참을 감격하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나이가 많아서 자연 임신이 안 될까봐 내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고맙다 세야가. 예, 너는 낳기만 해. 애는 내가 무조건 봐줄게. 어린이집도 내가 데려다주고 영어도 내가 가르치고 다 잘할 거야. 어머님, 아직 임신 초기예요. 어린이집이라뇨. 아직 멀었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전했더니 표정이 딱 굳더니 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난 절대 반대야. 자기랑 우리 애기는 우리 엄마랑 절대로 엮이지 마. 내가 다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야. 어머님 예전처럼 그러지 않으셔.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데 어머님 이제 꽤 든든해. 날 어떻게 만든 장본인인데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들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난 절대로 우리 엄마 안 믿어. 우리 애는 나처럼 키우고 싶지가 않다고. 자기 마음고생하는 것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도 가지 않게 할 테니까 자기도 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제가 또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우리가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더라고요. 정말 철벽방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세요. 엄마, 아빠랑 일 좀 그만해. 그러다가 골병 나. 엄마 아빠가 이팔 청춘인 줄 알아? 내가 보내주는 용돈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좀 쉬셔.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소일거리만큼 일하는 거야. 아유, 엄마 아빠 걱정은 말고 네 몸이나 생각해. 임신하면 얼마나 몸이 무거운데. 뭐 먹고 싶은 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알았지? 저희 부모님도 고집이 세세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이제 좀 쉬실 법도 한데 말이죠. 제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질 않으세요. 본인들 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꼭 나서셔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바쁘게 사는 사람 또 한 명 더 있죠. 네,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병원엔 여전히 환자들이 많고 남편을 따르는 환자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진료 중이나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종종 남편에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잘하실 때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닥달을 해서 의사가 되셨나? 뭐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요. 결국 삶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자분 아이는 꼭 자립적으로 키우세요. 아셨죠?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도 오히려 그런 질문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일부로 껴안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비판하는 말이어도 이제는 그냥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현명한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아이고, 시어머니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화롭다니까. 처음부터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세요. 아이, 그럼요. 저도 이미 제 와이프 쪽으로 확실하게 노선 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눈치껏 잘 삽니다.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제 편이거든요. 제 편이 한 10,000명쯤은 될 거예요. 그 지역 카페 가입자가 7만 명은 되거든요. 그중 10분의 1만 제 편이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신혼을 보내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신의 삶은 누구도 대신 꾸며주지 않는다고요.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요. 혹시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 레벨업하는 것도 결국 내 몫이란 걸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